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방금 취재된 저희 단독 보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얼마 전 북한에서 일가족이 목선을 타고 내려온 적이 있었죠. 이번엔 유럽에서 근무하는 이 북한 외교관이 가족과 함께 망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태영호 전 영국 주재공사,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대사 대리 등이 유럽에서 근무를 하다 탈북을 했었죠. 뭔가 이 탈북 러시가 이어질 조짐도 보이는데요. 취재 기자 바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다희 기자, 소식 얼른 전해주시죠. 네, 유럽에 주재하고 있는 북한 외교관이 망명한 것으로 채널A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외교관은 가족 일부를 내리고 망명했고 이들의 신병은 일단 안전하게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정보당국이 이 외교관의 망명 동선과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 외교관의 정확한 직급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 직원의 가족 2명이 행방불명됐다는 현지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현지 외신은 북한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60대 직원 부인과 아들이 총영사관에서 택시를 타고 떠난 뒤 연락이 끊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이들의 탈북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며 탈북자 가운데는 고위층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10년 북한 외교관의 탈북은 2016년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2018년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대사대리, 2019년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대사대리 등입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북한 주민의 집단 보트피플 사태를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외교안보 국제부에서 채널A 뉴스 이다희입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권칠승 대변인이 최근 혁신위원장 낙마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인사 실패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 무한 책임을 지는 게 당대표 일이라면서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최원일 전 함장에게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한 거냐고 발언한 권 대변인, 송구하다면서도 사과 대상에 최 전 함장은 빠졌습니다. 이 떠밀려 내놓은 듯한 입장 표명에 이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혁신위원장 인사책임 논란에 입을 열었습니다. 당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입니다만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대표가 하는 일입니다. 이래경 혁신위원장이 천안함 자폭설 논란으로 사퇴한 지 이틀 만입니다. 하지만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책임지셔야 된다는 얘기실까요? 관련 사과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무한 책임의 의미에 대해 이 대표 측 관계자는 평소 소신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원일 전 천안함장을 향해 부하를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발언했던 권칠승 수석 대변인. 오늘 처음으로 사과했지만 최 전 함장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모든 분들에게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준영 천안함 생존장병 전우 회장은 권 대변인을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생존장병이나 유가족이나 함장이나 다 갈라치게 하시려는 거 아니라는. 권 대변인은 내일 최 전 함장을 만나 사과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사과나 조치도 못하면서 무슨 혁신을 하겠다는 것이냐며 꼬집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천안함 자폭설을 제기했던 이래경 씨, 오늘도 원인 불명의 사건이라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또 천안함장 책임론을 꺼냈고요. 이 13년 전 북한 소행이라는 이 최종 정부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부하를 다 죽이고 무슨 낯짝 발언에 대해 혼잣말이었다고 옹호했습니다. 그러더니 최원일 전 함장 책임론을 또 거론했습니다. 군인이라면 경계에 실패하거나 여러 가지 이 침략을 당한 것도 어찌됐건 그 부분에 대한 책임감도 결국 있습니다. 최 전 함장이 어제 현충원 추념식이 끝난 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항의한 것에 대해
출입이 제한된 곳에 들어왔다는 주장까지 제기했습니다. 저 자리에 최원희 함장이 어떻게 들어가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 자리는 이 외교사절과 정당 대표, 현직 장관과 국회의원만 갈 수 있는 펜스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국가보훈부 관계자는 추념식이 끝나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며 문제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천안 함장이 행사의 주인공이고 정치인들은 이들을 기억하려고 온 것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최 전 함장도 나를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 전우 회장은 민주당의 장 최고위원을 자제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천안함 자폭설 논란으로 민주당 혁신위원장에서 물러난 이래경 이사장도 또 나섰습니다. 이 이사장은 원인 불명의 천안함 사건을 북한의 폭침으로 단정한 미패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천안함 왜곡 발언이 계속되자 국가보훈부는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천안함 생존자 유족들의 법적 대응을 돕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이재명 대표 책임론과 혁신이 구성을 두고 이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 때까지 비명 친명 간 힘겨루기가 치열할 듯합니다. 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는 혁신위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할 예정이고 친명계에서는 이 대표 사퇴시키는 게 비명계 목표라면 밀릴 수 없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우현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 이어갑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긴급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어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초 내일 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계파 간 충돌을 우려해 일정을 미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 비명계는 의원총회에서 이래경 혁신위원장 낙마 사태를 공론화할 계획입니다. 한 수도권 비명계 의원은 혁신위에 어떤 역할과 권한을 부여할지부터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이래경 위원장 때처럼 대표 혼자서 정해선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의 독단적인 혁신위 구성을 막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대표 사퇴 요구가 터져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혁신위를 구성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번에 드러났듯이 자기 쪽에 기운 사람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혁신이겠습니까? 비명계 김종민 의원도 이 대표는 팬덤 지지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 대표가 심각한 결단이나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친명계는 비명계의 초점이 혁신보다 이 대표 사퇴에 맞춰져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공격하는 것이 우리 당의 혁신의 방향이냐 저는 묻고 싶어요. 친명계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 대표 사퇴가 목표다 보니 당의 쇄신보다 대표 사퇴를 언급한 것 아니냐며 비명계를 겨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아는 기자 아지아 시작합니다. 민주당 출입하는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자, 시청자분께서도 질문을 주셨고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인사 실패 논란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 그런데 사과는 또 하지 않았습니다. 해석을 좀 해볼까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이재명 대표 무한 책임을 지겠다고는 했는데요. 무엇에 대한 책임인지 또 어떻게 지겠다는 건지는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대표 발언 중에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이었는데요.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가는 일입니다만. 즉 비명계 주장과 달리 이번 인선도 논의가 됐고 문제는 없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당대표니 비판을 감내하겠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 당연히 사과를 하지는 않겠죠. 친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비명계 사과 요구를 부당한 정치 공격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이번에도 사과를 요구하면서 사퇴하라고 말하지 않았냐. 결국 비명계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사과가 아니라 대표 사퇴라고 전했습니다. 자, 권칠승 대변인도 사과는 했어요. 근데 뭘 사과하는지가 명확치가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발언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먼저 공당의 대변인으로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는데요. 최원일 함장을 향해 부하들 다 죽이고 어이가 없다고 발언한 부분을 말한 걸 텐데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뭉뚱그려서 표현했습니다. 사과의 대상도 살펴보면요.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을 비롯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분들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작 가장 사과해야 할 대상인 최원일 함장은 언급하지 않고 있어서 반쪽짜리 사과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전준영 천안함 생존장병 전우 회장은 함장과 생존장병 또 유족을 갈라치게 하고 있다 이러면서 권 대변인을 항의 방문했는데요. 권 대변인 측은 장병이라는 말에 장교와 병사가 모두 포함돼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최 전 함장을 만나서 직접 사과할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뭐 사과를 하려면 직접 와서 하는 게 맞고 내가 여기 오는 건 아닌 것 같고 잘못은 그쪽에서 했으니까 와서 직접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된다. 자, 이 민주당 보면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 소행이다. 이렇게 딱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북한 소행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인색한 대신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는 표현은 자주 언급해왔습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의 발표는 공식적 발표고 저는 그 발표를 신뢰합니다. 아무래도 진보 진영에서 남북 관계를 중시하다 보니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레토릭 화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 정부가 조사를 해서 천안함은 북한 소행이다. 이 결론이 완전히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 당시에 미국, 호주 등 4개국 전문가들이 포함됐던 민군 합동조사단이 꾸려졌고요. 2달간의 조사 끝에 천안함 침몰 원인은 북한에서 제조한 어뢰 때문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조사단의 발표 전까지는 선체 노후화라는 설, 또 암초로 인해 좌초됐다는 설 등 여러 가지 설들이 떠돌았는데요. 북한 어뢰 추진체가 발견됐던 게 조사의 한 획을 긋게 됐습니다. 네, 이것도 궁금한데 민주당은 왜 자꾸 이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겁니까? 네, 민주당 인사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많은 부하들이 생명을 잃었는데 리더가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이유로 싸늘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권칠승 대변인 또 장경태 최고위원 발언과 궤를 같이 하는 건데요. 최 전 함장이 인터뷰에서 보수 정부와 보조를 맞춘다며 불편해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짚고 넘어가죠. 그러면요, 최원일 전 함장이 천안함에서 빠져나왔을 때 마치 뭐 도망쳐 나오는 듯한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나온 거죠? 네, 민군 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최 전 함장은 피격 당시 가장 마지막까지 함정에 남아서 생존자들을 모두 구출한 뒤 가장 마지막에 빠져나온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최 전 함장 지시에 따라서 환자와 이병 등이 먼저 해경함정으로 이동을 했고요. 함장은 마지막으로 이함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친명 비명 간의 이 격론이 예상됩니까? 네, 사실 내일 의총을 여는 방안이 검토됐는데요. 자칫 계파 간에 정면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 12일로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지난달 14일 혁신의총 때처럼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 대표 측은 빨리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선임해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입장인데 비명계에서는 혁신위 출범을 원점에서 다시 재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또 친명계에서는 외부에서 못 구하면 내부 인사에서라도 찾겠다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 또 추미애 전 장관, 우상호, 홍익표 의원 등도 거론하고 있는데요.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랑 전혀 인연이 없는 외부 인사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유빈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자, 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또 일방적으로 검찰에 나갔습니다. 검찰을 비판하면서 나를 구속하라고 재차 외쳤는데요. 검찰은 오히려 송 전 대표가 구속을 피하기 위해 자꾸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자한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 출석했습니다. 말이 자진 출석이지 사실상 일방적인 출석입니다. 검찰은 조율된 일정이 아니고 조사 계획도 없다며 이번에도 송 전 대표의 조사와 면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모든 업무를 중단하고 들어왔는데 한 달 반 동안 아무런 소환도 안 하고 소환 계획도 말도 안 해주고 면담 요청도 안 받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정권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압수수색과 구속영장 청구 등 정치쇼를 하고 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여야 간 균형도 맞추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아예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 정권의 머슴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청사 앞에선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각각 구호를 외쳤고 자신에 대한 혐의 사실이 공표가 됐어요. 귀국이라고. 일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송 전 대표는 자신을 직접 조사해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아직 송 전 대표를 부를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입수한 현역 의원 29명의 국회 출입 기록을 통해 돈봉투 수수자를 확인한 뒤 조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송 전 대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열리는 12일까지 1인 시위를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안전 문제로 취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자한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민주당 전현직 정치인들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전달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기동민 의원은 검찰의 기획 기소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라임 사태의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지난 2016년 제20대 총선을 전후해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과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대변인에게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기 의원에게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 명목으로 정치자금 1억 원과 200만 원 상당의 양복을 건넨 게 사실이라는 주장입니다. 공소장에는 이들이 서로를 패밀리라고 지칭하며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격려해주기로 한 정황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기 의원은 양복은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었고 다른 금품은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 의원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공소시효 만료를 목전에 두고 자행된 부당한 기소라며 법원에서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에서 30년형을 선고받은 이 범죄자의 3번 번복된 진술에 의존한 검찰의 부당한 정치적 기획 기소라고 생각합니다. 김 전 회장은 함께 기소된 민주당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도 각각 500만 원씩 불법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인정했지만 당사자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봉현의 사람도 알지도 못하고 길에 집에 가다가 뒤통수에 돌을 한 방 맞는 그런 기분입니다. 김 전 회장은 1,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받고 남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아자 법조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일방적으로 나왔는데 화가 많이 났던데요? 네, 오늘 송 전 대표가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이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거든요. 근데 저희 취재 기자가 경선 캠프 관계자와 연락한 적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언성을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이런 이야기를 여기서 제가 할 필요가 없어요. 언론이 항상 질문할 때 검찰의 대변인이 돼서 질문하지 마시고. 검찰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검찰 입장에 대한 대표님의 입장을 여쭤본다는 말씀. 그것은 법정에서 싸웁니다. 네네. 그리고 검찰과 피의자는 법정에서 싸우는 거지 언론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참 상당히 격앙된 모습인데 그럼 송 전 대표는 검찰에 오지 말라는데 왜 자꾸 오는 겁니까? 그 이유는 한 2가지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한 후에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 높겠죠. 이 송 전 대표는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기 때문에 체포동의안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다 보니까요. 법원에 도주 우려가 없다 이런 점들을 강조하기 위한 근거로서 자진 출석을 한 걸로 보입니다. 또 한편으론 이 지지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검찰청에 출석할 만큼 떳떳하다 이걸 보여주기 위한 행동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검찰에 깡통폰을 제출했다. 이 부분도 상당히 억울해하던데 이게 또
구속 여부에 또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검찰은 이 깡통폰을 제출하거나 후원 조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던 점 이런 것들을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송 전 대표 말처럼 자기 증거 인멸한 건 죄가 되진 않는데요. 구속 사유가 될 순 있습니다. 이 점을 의식한 듯이 송 전 대표도 오늘 또다시 해명을 했는데요. 프랑스에서 한국 휴대전화를 쓰면 요금도 많이 나오고 구동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제공한 프랑스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이 귀국한 뒤에 개통한 이 새로운 한국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송영길 전 대표 보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더군요. 네, 이 한동훈 장관이 과거 검찰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던 일을 언급한 건데요. 송 전 대표와 한 장관 간의 공방 함께 들어보시죠. 본인에 대한 것은 증거멸시가 안 돼요. 그건 한동훈 장관도 한동훈 장관부터 증거멸시로 그건 처벌해야죠. 본인이 다급하시더라도 이거저거 갖다가 끌어붙이실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서 다른 국민하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문제 같습니다. 보면 앞서 라임 김봉현 전 회장 얘기도 그렇고 돈봉투 사건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송 전 대표와 연관이 있는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이 29명의 민주당 의원 출입 기록 명단을 확보한 상황이고요. 300만 원이 든 돈봉투 20개를 받은 현역 의원 명단과 대조하고 있는 작업 중입니다. 또 다음 주 월요일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도 있고요. 이 라임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기동민, 이수진 의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이 3억 원의 집 장롱에서 발견된 노웅래 의원은 뇌물 혐의 등으로 또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도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 민주당의 연일 커지는 사법 리스크 그 중심엔 물론 이재명 대표도 있죠. 이 송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편파적이라고 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 거잖아요, 그분. 자기 범죄를 수사하는데 여야 균형의 국민들께서 그렇게 보시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해지네요. 네, 아는 기자 박건영 기자였습니다.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 대화 채널이 막혔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는데요. 고공농성 진압에 따른 갈등이 결국 대화 단절로 이어졌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전남 광양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가진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를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3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경찰이 강제 연행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강경 진압 논란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노동 탄압에 맞서는 우리의 일관된 하나된 입장, 하나로 힘을 모으는 것,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간 대화기구는 초기 노사정의를 거쳐 현재 경사노위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주 5일제, 주 52시간제 등 굵직한 노동 현안들을 합의하는 창구였습니다. 민노총이 1999년 탈퇴한 이후 노동계를 대표해온 한국노총의 이번 불참 선언으로 노동계와 정부 사이 공식 대화 창구가 사실상 닫히게 된 셈입니다. 완전 탈퇴 여부는 한국노총 집행부의 판단으로 남겨놨지만 주 52시간 개편, 포괄임금제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노동개혁이 국민적인 지지와 공감 속에서 좀 더 강력한 추진체가 필요한데 그게 이제 노사정 대화, 사회적 대화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한국노총은 내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논의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전략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달리 북한 핵을 최대 위협으로 적시했고 한미일 중심의 외교 구상이 담겼습니다. 구체적인 국가안보 전략서 내용을 김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별다른 언급을 안 했던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 전략서와 달리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 무기는 우리가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 위협이라고 기술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상호주의를 내세웠습니다. 북한의 태도 변화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담대한 구상을 이행하면서 전반적인 남북 관계를 우리의 방향성에 맞게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국과의 협력에서는 미국과 일본을 중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술된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등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내용이 빠졌고, 대신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를 직시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한미일 협력도 강조됐는데 새로운 수준으로 한미일 협력 재고라고 적었습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대북 제재 강화에 반대하며 한반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대러 외교 정책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까지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중국, 러시아와도 전략적인 소통의 끈을 유지 중이라며 외교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우리나라가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180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요. 대북 제재와 관련한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Republic of Korea 180. 유엔 본부 총회에서 열린 차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선출이 확정된 우리나라에게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투표 참여 192개국 중 93%에 달하는 180개국의 찬성을 얻어 11년 만에 안보리에 다시 입성했습니다. 1991년 유엔 가입 이래 세 번째입니다. 자유공감망을 통해서 많은 교섭을 지난 한 1년간 했고요. 180 정도를 이제 목표로 했었는데 다행히 달성이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에서 비상임 이사국 10개국은 주요 이슈에 대한 투표와 발언, 회의 소집 등의 권한을 가집니다. 특히 대북 제재와 관련해 상임 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과의 삼각 공조 강화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여전히 한계로 지적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저희한테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인사를 했고요.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계속 접점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임기 2년의 비상임 이사국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올해 10월부터 모든 회의에 참관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차관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취재를 해보니 규모가 꽤 클 것으로 보입니다. 부처 절반가량인 10곳 안팎의 차관이 교체될 예정인데요.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도 이때 동시할 전망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이 집권 2년차를 맞아 차관을 교체하기로 한 부처가 10곳 안팎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폭 이상의 차관 교체로 공직사회 분위기를 쇄신해 국정 운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지난 1년간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만 국민들께서 나라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욱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되겠습니다. 차관 교체가 유력한 부처는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차관 교체 대상 부처에서 빠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 대신 실무를 책임지는 차관을 교체하며 사실상 개각 효과를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국정 기조를 정확히 아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사 상당수가 자리를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 조치를 하라. 인사 시기는 대행 체제인 방송통신위원장 지명 시기와 맞물려 이르면 이달 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주 중에 방통위원장 지명을 검토했지만 전임 한상혁 위원장의 자녀 임기가 끝난 뒤 임기를 시작하도록 지명 시기를 다소 늦출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계랑계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항의서안 무슨 항의서일까요? 바로 백지 항의서입니다. 오늘 고민정, 윤영찬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가서 정부의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 권고에 항의하는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언론 탄압, 언론 장악이라는 말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의견을 제가 관련 담당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대통령님하고 같이 좀 논의를 해보시고 주신 말씀 잘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했는데요. 네, 안에 뭐가 들어있었을까요?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받아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요. 그 안에는 저렇게 빈 A4 용지 2장만 들어있었습니다. 빈 A4 용지가요? 네. 그러면 쇼하려고 그냥 대통령실에 간 건지 아니면 무슨 백지도 의미가 있는 겁니까? 고민정 의원실 관계자는요. 실무진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것으로 언론 보도 이후 인지해서 다시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통해 공영방송 옥죄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네, 문 전 대통령의 양산, 평산 책방이요. 일회용품 사용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요. 한 시민이 평산 책방 내 카페에서 일회용품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단속 민원을 넣었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했다는 답변이 달린 겁니다. 요즘 카페에서 주문하면 안에서 먹는지 가지고 나가는지 꼭 물어보죠. 네, 보시는 것처럼 평산 책방 카페에서는 매장 이용 손님에게도 플라스틱 컵을 제공했고요. 이게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억제 법률에 위배된다는 건데요. 자세히 알아보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에 양산시가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했고 오는 13일까지 평산 책방 측의 의견을 들은 뒤에 최종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요, 취임 초기에 참모들과 일회용 컵에 커피를 들고 산책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일회용품 사용 지적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그 후 녹색 청와대를 표방하면서 텀블러나 머그컵 등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렇죠. 일회용품 규제도 문재인 정부 때 시행이 됐었습니다. 네, 임기 2년 차인 2018년 8월부터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환경부 장관을 지낸 조명래 전 장관은 지난달 윤 대통령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사용하는 사진을 공유하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주제 하나 더 가겠습니다. 의자 하나 놓고 이재명 대표가 한 말인가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 의자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고 그냥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길 바랍니다. 제가 국민의힘 회의실을 가도 좋습니다. 아니면 국회 회의실 많지 않습니까? 대화는 논쟁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정 현안을 아주 긴밀하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협상의 자리가 대화의 자리인 것이지. 참 아직도 계속 이 설전만 하고 있는 건데 뭘 하자는 거예요, 서로? 정리를 하자면요. 국민의힘은 공개 TV 토론과 더불어 1대1 비공개 대화도 함께 하자는 것이고요. 민주당은 비공개 만남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밥 먹고 술 먹는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는 민생에 관한 정책 대화를 공개적으로 해봅시다. 밥 먹고 술 먹는 거는 친구분들하고 하십시오. 여야 당대표의 TV 토론, 공개 토론 적극적으로 환영하고요. 다만 그와는 별개로 여야 협상은 별도의 비공개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대화, 토론, 회담, 협상 뭐 이렇게 복잡한 겁니까? 말로는요, 양측 모두 당장 오늘이라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주 찾아뵙고 또 시간 되면 찾아오시기도 하면서 어느 형태로 아주 다양한 형태로 대화 채널 개설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방식을 개의치 않고 언제든지 대화하겠습니다. 굳이 형식 절차 갖춰서 자꾸 미룰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오늘 오후든 뭐 내일이든 모레든 아무 데서나 앉아서 이렇게 조건 없이 만나자는 것도 똑같고요. 상대방 탓을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TV 토론 일정 관련해서는 전혀 답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비공개 회담을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꾸 대화 안 하고 논쟁만 하자니까 답답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애타게 서로를 만나자고 하면서 만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 이쯤 되니 정말 만나고 싶은 건지 궁금해집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메시지가 쏟아지는 단체 대화방. 나가버리자니 눈치가 보이고 또 그냥 있자니 불편했는데 최근 치 안 나게 대화방을 나갈 수 있는 기능이 생겼죠. 3주 만에 200만 명이 이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송정현 기자입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쏟아지는 대화들. 대화방을 나가자니 특정 이용자가 나갔다는 퇴장 문구가 나타나 망설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를 감안해 카카오는 지난달 10일 기록을 남기지 않고 나갈 수 있는 조용히 나가기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설정창에서 실험실을 들어가 해당 기능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이후엔 대화방을 나가도 단체 카톡방엔 아무 공지 없이 참여 인원 숫자만 1명이 줄어듭니다. 지난달 31일까지 3주간 약 200만 명이 이 기능을 켜놨습니다. 단톡방에 있으면 여러 이야기가 오가다 보면 이제 또 서로 간의 감정이 또 격해지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간다는 그런 문구가 자체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서로 이제 감정이 좀 덜 민감해진다? 알림 설정을 꺼놓는 것도 제가 별다른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나가도 되는 거면은 제가 사용할 때 훨씬 편하긴 하겠죠. 하지만 오히려 불편하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누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정보가 나와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미리 개인톡이나 뭐 이런 걸로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으니까요. 카카오는 하반기 중 카카오톡 알림을 손쉽게 끄는 등 편의성을 높이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다음 달부터 국산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 국산차는 수입차에 비해 세금이 더 붙었는데 정부가 세금 부과 방식을 바꾼 겁니다. 그럼 얼마나 저렴해지는 건지 궁금하시죠? 안건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상반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승용차인 현대자동차 그랜저입니다. 출고가 4,200만 원이 이 차에 붙는 세금이 720만 원인데요. 다음 달부터는 666만 원으로 줄면서 차값도 54만 원 싸집니다. 기아 소렌토와 르노 XM3, GM 트레일블레이저, KG의 토레스 같은 국산 인기 차량도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52만 원까지 가격이 인하됩니다. 역차별이라고 지적받아온 국산차에 대한 세금 계산 방식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같은 가격이더라도 국산차에 세금이 더 많이 붙는 구조였습니다. 국산차는 제조 비용의 유통비, 이윤까지 포함된 가격에 개별 소비세를 매겼지만 수입차는 이런 항목을 빼고 수입 신고 가격에만 세금을 매겨 국산차 세금 부담이 더 컸던 겁니다. 6천만 원짜리 국산차를 구입한 소비자가 같은 값의 수입차 구매자에 비해 100만 원 넘는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세청이 초과 반영된 국산차의 세금을 찻값의 18%로 보고 이만큼을 빼주는 방식으로 세금 계산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다만 앞으로 3년만 적용되는 특례라 이참에 법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준다면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1일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이라면 계약 시기와 상관없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고가의 수입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과실이 적은 피해자인데도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주고 또 보험료까지 올라 억울하다고 느끼신 분들 많을 텐데요. 다음 달부터 달라집니다. 김승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편도 5차선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앞서가던 왼편의 검은색 벤츠 한 대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차선을 침범하자 이내 접촉 사고가 발생합니다. 고가 수입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저가 차량 운전자는 피해자인데도 거액의 수리비를 물어줘야 해 다음에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포르쉐와 아반떼가 과실 비율 9대 1로 사고가 나 각각 1억 원과 2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각 운전자가 물어줘야 하는 금액은 180만 원과 1000만 원입니다. 아반떼 피해 차량은 배상 금액이 크다 보니 다음 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겁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달 사고분부터 개선된 보험 할증 체계를 적용합니다. 현재는 배상액에 따라 고가 가해 차량은 사고 점수 0.5점, 저가 피해 차량은 1점을 받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고가 가해 차량은 1점을 추가로 받아 보험료가 할증되고 저가 피해 차량은 0.5점만 받아 할증이 유예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피해 차량의 배상 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서 가해 차량 배상 금액의 3배를 넘을 때 적용됩니다. 가해 및 피해 차량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더불어 고가 차량 운전자 등 모두의 안전운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점수가 쌓여 보험료가 오르니 평소 운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에 대형 댐이 붕괴돼 주민 수만 명이 홍수 피해를 입었고 실종자도 나왔습니다. 이 대형 원전까지 있는 지역이라 걱정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섬광이 번쩍이더니 강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짙은 연기와 함께 사방으로 파편이 흩날립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의 길이 3.2km 카호우카 댐이 파괴된 건 현지 시간 어제 오전. 우리나라 최대 호수인 소양호에 6배에 달하는 물을 담고 있는 댐이 파괴되자 아랫마을은 물바다가 됐습니다. В 14:30 почалось затоплення самої площі Одеської. І в 3 часа, в 3 години вже було у мене біля дверей. 거센 물살에 집도 통째로 떠내려갑니다. 댐 주변 10여 개 마을 주민 2만여 명의 긴급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현재까지 최소 7명이 실종됐습니다.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ъектов, канализационные станции, разрушенные линии электропередач, некоторые дома. 물이 넘쳐흐르는 거리를 비버가 배회하고 물 위에서 표류하는 개는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댐의 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인근 자포리자 원전은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니지만 다음 주 IAEA 사무총장이 직접 찾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주장은 엇갈립니다. Таке свідоме знищення російськими окупантами дамби та інших споруд ГЕС є екологічною бомбою масового ураження заради власної безпеки. 2 дня назад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наступа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Сейчас украин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не добиваются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미국은 배후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포격이 아닌 내부 폭발로 보인다며 러시아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자, 음식에서 쥐머리가 나온다면 얼마나 끔찍할까요? 중국의 한 대학 구내식당 음식에서 쥐머리로 보이는 이물질이 나왔는데 이 당국이 오리라고 발표했다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중국 장시성의 한 대학군의 식당에서 나온 밥입니다. 검은 이물질이 보입니다. 젓가락으로 집어서 보니 수염과 이빨이 달렸습니다. 학생이 쥐머리가 나왔다고 따지자 식당 측은 오리고기라고 주장합니다. 这他妈老鼠头啊！这是鸭肉啊！这他妈不老鼠的牙齿啊！ 这是鸭肉。 영상은 SNS를 통해 확산됐고 대학과 지방정부까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국은 오리가 맞다고 발표했고 학생도 오해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는 중국 누리꾼들은 오리 몸통과 쥐의 머리를 합성한 풍자 영상과 조롱 섞인 글들을 쏟아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부른다는 고사성어 지록 위마를 인용해 지서위압, 쥐를 가리켜 오리라고 우긴다고 지적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선 명백한 잘못에 반항할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교육 소재로 삼았습니다. 老师给你们看一个图片啊，这是啥？老师说这个图片上面是一只鸭子，觉得老师说的错的举手。
지방정부의 해명이 식품안전 문제와 당국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오늘 남부와 동해안 지역은 얼음 공장이 분주해졌고 해수욕장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30도를 넘나든 여름 풍경을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산시장 상인이 잘게 깬 얼음을 트럭에 담습니다. 수산물을 싱싱하게 진열하려면 얼음이 필수입니다. 얼음 창고엔 성인 키만한 얼음 덩어리들이 출고를 기다립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얼음 공장이 부쩍 바빠졌습니다. 작년 대비 얼음이 훨씬 더 많이 나가고 있는 중인 거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날이 좀 더 덥다 보니까 어제보다도 얼음이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해안 해수욕장엔 개장 전인데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가 하면 보트를 타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느끼며 더위를 식혔습니다. 되게 더웠는데 여행차 여기 놀러 와가지고 바람도 되게 많이 불고 파도도 시원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경남 밀양이 30도, 경주와 강릉이 29도를 넘어서는 등 남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치솟았습니다. 평년 대비 2, 3도가량 높습니다. 시민들은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고 차가운 음료로 더위를 식혔습니다. 너무 더워요. 완전 더워요. 여름으로 확실하게 들어선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이렇게 더워서 학교에서 체육 활동할 때도 너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좀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서울 26도, 대전 29도, 경북 상주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더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한동안 내륙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날이 많아 당분간 곳곳에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렇게 빨리 찾아온 더위에 오늘도 에어컨 켠 분 많으시죠? 그런데 에어컨 실외기를 방치했다가는 화재 위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즘 날씨에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건 에어컨입니다. 실외기 온도는 60도를 웃돌 만큼 뜨거운데 자칫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름마다 에어컨 화재는 급증하는 추세. 최근 5년 동안 매년 250여 건 안팎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도 11명에 달합니다. 주로 6월부터 8월까지 합선이나 과열 등으로 불이 나고 있습니다. 낡은 전선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실외기에 쌓인 이물질에 닿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소방 실험에서도 과열된 상황에서 실외기 피복 전선이 녹더니 합선으로 불꽃이 튀고 주위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입니다. 아파트나 상가, 에어컨 실외기에서 이렇게 불이 나면 실외기가 놓인 좁은 공간을 까맣게 태우거나 건물 전체에 옮겨붙어 큰 불이 되기도 합니다. 벽면과 10cm 이상 떨어뜨려 실외기를 설치하셔야 하고 기기 외관 및 전원 연결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실외기 주변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한 번 설치하면 잊고 지내는 실외기. 하지만 안전을 위해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실외기 주변 먼지나 쓰레기를 치워주는 게 좋습니다. 또 실외기에서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면 즉각 전문가에게 점검을 의뢰하는 게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WBC 기간에 음주 파문을 일으킨 야구 선수들이 벌금과 사회봉사 징계를 받았습니다. KBO는 논란이 됐던 한일전 전날 음주는 없었다고 결론 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KBO가 WBC 야구 대회 기간 중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선수들에게 징계를 내렸습니다. 오늘 열린 상벌위원회에서 대회 기간 술집을 2차례 방문한 김광현에겐 사회봉사 80시간과 벌금 500만 원, 이용찬과 정철원은 사회봉사 40시간과 벌금 300만 원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KBO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해당 선수들의 경위서와 대면 조사와 별도로 유선상으로 일본 도쿄의 해당 유흥주점 업소 관계자에게 사실 확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KBO는 해당 선수들의 카드 사용 내역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논란이 됐던 경기 전날 음주는 없었던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도쿄 도착 당일과 한일전이 끝난 이후 술을 마셨다는
선수들의 기존 주장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징계 근거는 KBO 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 행위였습니다. WBC 대회 기간 최종적 경기 전까지 대회 기간 품위 손상 행위에 된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선수들은 오늘 상벌위에 참석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상벌위 결과를 잘 수용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결과를 잘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KBO도 선수단 관리의 미흡함을 사과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일부터 소속팀 엔트리에서 빠져있는 해당 선수들은 소속팀의 추가 징계가 없는 한 리그 경기 출전에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내일은 하늘빛이 흐린 가운데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를 시작으로 밤에는 그 밖의 중부와 경북으로 확대될 텐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 충청권 북부에 10에서 50mm고요.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2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늦은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일부 내륙에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구름이 볕을 가려주면서 비교적 더위가 덜했습니다. 주 후반에는 날이 더 더워지면서 낮더위가 기승을 부릴 텐데요. 토요일에는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18도, 부산 19도 보이겠고요. 한낮에는 많은 지역 30도 안팎까지 오를 텐데요. 서울은 26도, 강릉 32도, 대구는 29도가 예상됩니다. 비는 모레 새벽이면 그치겠고 이후 소나기가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국노총이 정부와의 대화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노사정 대화가 잘 되면 좋겠는데 이런 패턴이 자주 있었죠. 이 노조가 불법 집회하면 이 정부가 진압을 하다 불상사가 벌어지고 그러면 대화 중단되고 또 반발해 불법 시위하고요. 이 집회 시위는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이 소음과 교통체증 겪지 않고 싶은 이 다른 사람의 권리도 또 중요하니까요. 이 법과 질서를 지키며 내 뜻을 알릴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은 물음표를 찍겠습니다. 이 과격한 시위가 꼭 정답일까요?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